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TNF 홍영찬입니다. 제가 좀 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서버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또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해서 고려했던 기술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향후에 이제 HPC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준비하면서 고성능 컴퓨팅이랑 슈퍼 컴퓨팅에 대해서 정의들을 좀 고민해 봤는데요. 이 두 가지 정의를 놓고 보니까 거의 비슷한 의미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위키에서 좀 따온 얘기인데, 고성능 컴퓨팅에 관련돼서는 뭐 과학 연구라든지 일단 고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슈퍼컴퓨팅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는 거대 용량의 컴퓨팅이면서 당대 최상급,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대 최상급의 처리 능력을 보유한 고성능 컴퓨팅을 가리키는 말로써 HPC라고도 또 부른다라는 용어들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하드웨어를 만들다 보니까 그럼 하드웨어 관점에서의 고성능 컴퓨팅은 어떤 의미일까? 아까에 대한 정의들을 포함을 해서 뭔가 하드웨어 측면에서 또 정의를 내려서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은 보니까 이런 정의를 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상급에 대한 처리 능력을 보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리 능력을 연산하는 과정에서도 CPU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의 코프로세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코프로세스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분석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디바이스라든지 인터페이스를 갖춰야 되는 시스템으로 또 정의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이 단일 시스템이 아니라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측면에서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고성능 컴퓨팅을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한 6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고성능 시스템이라는 것에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하나가 이제 멀티코어라든지 하이클럭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엑셀레이터. 뭐 최근에 이제 GPU라든지 또는 NPU, 그다음에 뭐 DPU들 이런 어떤 연산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엑셀레이터들 개발들이 진행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도 하이퍼포먼스 메모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라든지 패브릭에 관련된 부분들도 서로 어떤 디바이스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어떤 인터커넥터가 필요할 것이고 또 고성능의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고성능의 어떤 스토리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요구들이 죄송합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저희 서버에 대한 시스템도 이런 부분에 맞춰서 좀 더 고성능에 맞춰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AI 이런 쪽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하드웨어라는 것이 무엇일까? 컴퓨팅 하드웨어에 대한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그림 보시면 일반적으로 컴퓨팅 구조라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디스크가 있고 네트워크 카드가 있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이 크게 확장이 되고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들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요소는 먼저 메인보드가 있습니다. 이 메인보드는 각각의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그 연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어떤 구성들,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구성들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보드들이고요. 그 위에 이제 프로세서라든지 메모리, 스토리지, 그 다음에 확장 카드라든지 전원 장치, 시스템 팬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하나의 서버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근데 이제 서버 시스템의 요소 기술들을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어떤 추세들은
고성능으로 가기 위한 포커싱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서버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인텔의 좀 예를 들었는데요. 2015년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제온 프로세서라 해서 제온 E5라는 어떤 최상위급 프로세서들이 2015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약 한 8년 정도 시대가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코어의 성능이라든지 클럭의 성능들이 약 4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CPU가 갖고 있는 메모리에 대한 성능들, 메모리 인터페이스에 대한 성능들도 4배 정도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네트워크 인터커넥터에 관련된 PCI 쪽에 관련된 성능들도 예전에 젠3에서 젠5까지 해서 4배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로세스 성능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이 프로세스가 나오는 시점들도 예전 같은 경우는 한 2년에서 좀 길게는 3년까지 걸렸던 것들이 최근에는 1년 단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새로운 프로세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성능을 타겟팅을 해서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인 메모리 쪽인데요. 메인 메모리 쪽에서 고성능을 추구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메모리에 대한 구조가 굉장히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석하는 것이 이제 프로세스가 처리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바로 앞단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메모리들이 바로 캐시 영역입니다. 이런 캐시 영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 단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영역이 메인 메모리한 영역, 그 다음에 스토리지한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층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각의 데이터들을 저장이 되는 공간에서 프로세스까지 처리하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 인터페이스 쪽에서 버틀렉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캐시 영역 같은 경우는 용량들이 적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메인 메모리라든지 스토리지로 넘기다 보니까 버틀렉이 걸려서 딜레이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지금 최근의 추세이고 그래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히바스 메모리로서는 이제 HBM 메모리들을 탑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안에 HBM 메모리를 탑재를 해서 하나의 패키징을 만들어서 좀 더 빠른 속도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가자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메인 메모리 쪽에서도 뭐 M램이라든지 P램 같은 거라든지 FE램 같은 거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들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메모리들을 통해서 좀 더 빠른 기존의 메인 메모리보다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해야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이제 기존의 메모리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이제 금년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메모리가 DDR5인데요. 이런 DDR5에 대한 메모리들로 기존보다 약 한 2배 정도 성능이 더 올라가 있는 메모리를 채택하면서 좀 더 성능이 좀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버스 인터페이스 부분인데요. 예전에 다양한 버스 인터페이스들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PCI 익스프레스라는 기술로 다 통합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PCI 익스프레스도 젠5 기술이 나오기 시작해서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약 2배 정도 성능이 뛴 그런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냐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PCI 익스프레스의 밴드위스가 늘어나면서 서버에 대한 관점에서도 굉장히 고성능으로 갈 수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 규격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토리지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스토리지 쪽에서도 이제 고성능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형태들의 그런 디바이스를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예전에 이제 그 디스크라는 그냥 HDD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방식의 디스크에서 최근에는 이제 NVMe라 그러는 P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를 채택한 플래시 메모리의 어떤 SSD를 내놓고 그런 부분들로 지금 디바이스들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그 유다투라 그래서 일반 디스크 형태의 그 NVMe 디스크인데 이 형태에서 최근에는 이제 그 EDSFF 그래서 폼팩트가 좀 다른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기존의 이런 구조에서 시스템을 꾸려다 보니까 밀집도라든지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폼팩트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형태, 이렇게 막대 형태의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는 디스크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소규모적인 어떤 그 폼팩트를 가지는 구조를 만들어서 좀 더 많은 그 디스크 용량들을 서버에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에서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그 서버를 개발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스토리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베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보시다시피 뭐 3.5인치짜리의 디스크를 달 수도 있고, SATA 달 수도 있고, NVMe를 달 수도 있고, 이런 구성이 다양해지다 보니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어떤 구성을 맞춰가려면 너무나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맞춰갈 수 있느냐, 그 많은 것들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도 또 하나의 서버에 개발한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VMe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보시면 성능에 대한 부분들도 뭐 SATA라든지 SAS보다 한 6배에서 20배 가까이 고성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최근의 시스템들은 예전과 좀 다른 형태, 좀 다른 어떤 고민들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쪽인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 이제 고성능 가면서 시스템 노드 하나 가지고 시스템을 꾸미기보다는 시스템 노드를 여러 개를 가지고 꾸미는 그런 형태로 좀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슈퍼컴퓨팅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스케일 아웃해서 클러스터링해서 구성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성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더넷 계열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200G까지 인터페이스 규격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는 400G까지 나오면서 이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는 건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보통 많이 이제 스케일 아웃 하기 위해서 쓰는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그 스위치들이 지금 최근에 가져가고 있는 인터페이스 규격이 100G 정도를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부터 이렇게 200G, 400G 정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추세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네트워크 쪽에서는 이 고성능 쪽에 맞춰서 변화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서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중에서 뭐 프로세서라든지 메모리, 스토리지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의 디바이스들 요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메인보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메인보드를 이제 설계를 하는 과정이 이걸 좀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많이 듣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메인보드 설계 자체가 반도체 설계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아날로그라든지 프로세스 코어라든지 전원, 통신 같은 부분들을 이런 반도체에 라우팅하기 위해서 아날로그란 디지털 설계를 통해서 반도체 칩을 만들어냅니다. 동일하게 이제 메인보드도 프로세스라든지 메모리 같은 것들이 동작할 수 있도록 이 안에 그런 것들 설계를 하고요. 그것들을 임플리멘테이션해서 실제 보드로 만드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차이가 뭐냐면 반도체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반도체 칩이라는 것이 나온다 그러면 서버 메인보드는 이런 것들을 거쳐 나오는 것이 바로 서버 시스템이 나온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칩하고 시스템의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제조 공정에서도 비슷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실제 설계를 통해서 임플리멘테이션하고 생산하는 과정을 거치고, 메인보드도 설계 통해서 PCB를 만들고 다시 생산하는 과정을 거쳐서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제 서버 메인보드는 이 안에 각각의 요소들, 실질적 프로세서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칩셋, 메모리, 디바이스들이 서로 연결돼서 굉장히 중요한 연결돼서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고성능을 안정적 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프로세스하고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칩셋들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인터페이스들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성능이 2배, 4배 정도 고성능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서버 사이즈 안에 그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 그것들을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메인보드를 설계할 때 첫 번째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CPU를 하나를 쓸 것이냐, CPU를 2개를 쓸 것이냐, 또 4개를 쓸 것이냐, 8개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또 CPU 끼리에 통신을 할 수 있는 UPI라는 그런 구조, 인텔에서 얘기하는 UPI라는 구조를 또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CPU랑 뭐 메모리랑 또는 디바이스와 연결하기 위한 어떤 PCI 인터페이스 규격들도 점차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커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한적인 어떤 공간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기술로 고민들이 되고 굉장히 좀 설계할 때도 굉장히 그 노하우들을 발휘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메인보드를 설계하면서 뭐 CPU 측면에서도 고려하고 좀 발전되는 기술들이 뭐냐면 칩 하나에 이제 모든 것들을 넣어보자.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CPU를 벗어나서 인터페이스하는 이런 인터페이스 규격들이 서로 간에 인터페이스 하면서 버틀렉이 걸리다 보니까 데이터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가까운 데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디바이스들을 인테그레이션을 하나로 원집화시키는 작업들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CPU 구조들을 보면은 CPU가 있고 CPU 밑에 메모리와 연결을 할 수 있는 너스 브릿지라는 그런 어떤 칩을 놓고 메모리와 연결을 하고 그다음 그 밑에는 IO랑 연결할 수 있는 사우스 브릿지라는 칩을 놓고 연결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투칩이라는 컨셉으로 바뀌면서 CPU 안에 이 너스 브릿지가 탑재되면서 메모리 자체를 바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바뀌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향후에는 아예 원칩화 시켜서 그 안에서 이런 3티어 방식의 어떤 것들을 다 하나로 해나가자 이런 구조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AMD 같은 경우가 이런 어떤 설계 방식을 가지고 지금 CPU를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고요. 근데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100% 이렇게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회사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코프로세서도 나오기 시작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어느 정도는 수용이 돼가면서도 또 주변에 새로운 것들을 또 붙이려는 그런 작업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신호가 고속화되고 프로세스라든지 디바이스들이 고속화되면서 그 메인보드를 구현하는 입장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것은 그런 어떤 고속화되고 그런 전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PCB 회로 기판들을 어떤 식으로 구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PCB에 대한 적층 실질적으로 그 회로 설계된 것들을 시스템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PCB 그런 메인보드들을 어떤 식으로 적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고민에 맞춰서 또 실제 가이드를 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하나가 신호가 고속화된 신호가 어떤 그 왜곡 현상 없이 그 데이터를 다 보내기 위해서는 재질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그런 신호들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재질들을 채택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최근에 좀 화두가 됐던 이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초전도체라는 화두가 됐는데 농담처럼 그런 얘기합니다. 초전도체가 나오면 설계에서 큰 고민이 없겠다라는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없으니까 데이터를 보내는 측면에서도 그 어떤 왜곡 없이 바로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낼 수 있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재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로로스에 대한 어떤 좀 로스가 좀 적은 그런 재질들을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울트라 로로스라 해서 굉장히 로스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로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재질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적층 구조라든지 PCB의 어떤 재질을 선택하는 부분들은 다 코스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버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코스트를 줄이면서 그 다음에 효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모든 것들을 최상위로 적용을 해서 낼 수 있다면 제일 쉽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메인보드를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최적인지를 찾는 것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개발의 어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실제 이제 PCB들이 적층 구조를 가져가다 보니까 신호를 서로 여러 가지 레인에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 적층 구조에 맞춰서 1층, 2층, 3층, 4층 있을 때 각각 신호를 보내는 그 레인들이 각각이 다른 위치에 있는데 그런 것들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비어라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신호를 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근데 이제 비어가 연결되다 보니까 굳이 필요 없는 곳에 비어 신호 연결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왜곡 현상들이 디스터브라는 왜곡 현상들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PCB 내에서도 그런 필요 없는 신호 라인들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꼭 필요한 라인만 보내서 어떤 적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 백들이라는 기법들도 사용을 해서 지금 최근에는 PCB들을 설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보시면 지금 금년에 이제 PCI Gen 5라는 것들이 이제 서버단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PCI Gen 5 정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재질에 대한 측면도 울트라 로러스 PCB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라우팅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팩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가능하면 왜곡을 없애면서 어떻게 하면 신호를 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부분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개발돼서 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제 검증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검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호에 대한 부분하고 전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고속 신호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고속 신호들이 왜곡 없이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개발된 것들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IO메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CPU하고 그 주변에 있는 칩들에 대한 연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마진들이라든지 타이밍들을 체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PCI 쪽 레인들에 대해서 또 체크하고 또 메모리 쪽에 대한 레인들을 체크를 해서 이것들이 지금 안정적으로 문제없이 동작할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해서 검증하는 그런 것들 진행을 또 합니다. 파워 쪽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인보드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워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CPU에 들어간 전원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PCH, BMC 칩셋이라든지 다양한 칩에 들어가는 전원들이 12V부터 시작해서 1V까지 많은 레인지들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또한 이제 커런트 측면에서도 어떤 것들은 CPU 안에 들어가는 어떤 것들은 약 한 200A 정도 굉장히 고커런트를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원들이 이런 낮은 레벨에서 어떤 왜곡이 없이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설계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고려가 돼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또 문제없이 적용이 됐는지를 좀 파악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최근에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좀 이런 기술들이 서버 쪽에서 좀 고민이 된다 그러면 서버 안에서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펌웨어라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보드 매니지먼트 컨트롤러라는 기술인데 BMC라고 저희가 약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형상들, 예를 들어서 어떤 디바이스들이 붙어 있는지, 어떤 것들이 파워 쪽은 어떤 것들이 매니저가 되어 있는지, 또는 펌웨어들을 원격에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드웨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드웨어에 대한 펄트들만 모아서 빨리 알람을 띄워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에서 매니징을 해서
서버가 꼭 서버 어떤 엔지니어가 현장에 없더라도 원격에서 뭐 펌웨어를 업데이트 한다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원격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스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하드웨어 시스템이 부팅을 해서 최적화된 구성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OS 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리눅스라든지 윈도우라든지 OS 쪽 넘겨주게 됩니다. 그 최적화된 구성을 그 서버에 맞춰서 저희가 개발된 서버에 맞춰서 최적화된 구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 이제 바이오스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그런 기술들인데 이런 부분에 좀 맞춰서 그 바이오스 기술들도 점차적으로 최적화되는 기술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이런 바이오스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한번 바이오스가 업데이트 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장비를 어떤 재부팅하든지 리부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 시스템 다운타임을 최소화시켜서 왜냐하면 일반적 서버가 운영 중에 뭔가 업데이트 됐을 때 시스템을 리부팅을 하게 되면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심레스나 어떤 펌웨어 업데이트 방식들이 적용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그 리부팅이 없이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그 저희가 좀 오늘 좀 이야기할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고성능 컴퓨팅 구현할 때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능 컴퓨팅 특히 이제 요즘 이제 AI 컴퓨팅 얘기를 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AI 컴퓨팅이라든 고성능 컴퓨팅을 고려할 때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스케일업하고 스케일아웃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나의 노드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드들을 그 노드 안에서도 얼마나 성능을 올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노드와 노드끼리를 연결해 가면서 얼마나 더 성능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하드웨어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AI 서버를 구성할 때 보면 CPU가 있고 그 다음에 AI 카드라는 코프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 연결할 수 있는 스위치, 그 다음에 외부로 연결할 수 있는 뭐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패브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터페이스 구조들이 바로 인터커넥트라는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아웃을 할 수 있는 어떤 패브릭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지금 좀 저희가 좀 포커싱을 맞춰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는 이제 CLX라는 새로운 기술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AI 카드들을 GPU라든지 GPU를 연결하기 위한 그 인터커넥트 기술로서는 엠브링크 가장 유명하죠. 그런 기술들 나오지만 인텔에서도 엑스링크라든지 AMD 인피니티 패브릭이라는 기술들이 나와서 같이 이 부분들하고 좀 경쟁을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브릭 쪽에서도 이더넷이라든지 인피니티 밴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설계들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기존의 AI 카드라든지 GPU들을 얼마나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AI 카드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인터커넥트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토폴로지를 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AI 각각의 연산들을 서로 쉐어를 하거나 메모리들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OCP 쪽에서도 OEM이라는 어떤 구조라든지 UBB라는 어떤 그 시스템 플랫폼에 대한 구조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서요. 메시 형태로 AI 카드들을 연결하는 그런 구조들을 좀 가져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구조들은 시스템의 형태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로 좀 구성이 됩니다. 실제로 그 AI 카드들끼리 서로 연결하는 구조도 있지만은 CPU하고도 연결되고 네트워크하고도 연결돼서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AI 워크로드에 맞춰서 어떤 것들이 최상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가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도 K-TNF 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뒤에서 제가 마지막에 좀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AI 칩을 만드는
업체들, GPU를 만드는 업체들한테 굉장히 디펜던트가 강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추세가 뭐냐면 AI 그 칩들을 가능하면 오픈을 하지 않는 추세로 갑니다. 그래서 잘 이제 오픈을 안 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어떤 보드로 만들어 제공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뭐 앞전에 이제 퓨리오 AI에서도 발표를 했겠지만 국내 AI 업체들하고 코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듈화에 대한 구현인데요. 하나의 시스템 안에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메인보드로서 모든 것들을 다 구현해서 넣는다 그러면 가장 심플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지금 굉장히 그 다양해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규격이라든지 인터커넥션 규격들, 그 다음에 또 호환성이 지금 다양해지고 있는 부분들을 다 수용을 못하고 다양한 보드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되는 부분이 모듈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OCP 쪽에서도 DCHM이라는 DCMHS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지금 제안을 또 하기도 하고요. 실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표준화된 형태의 어떤 그 모듈화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모듈화 구조가 하게 되면 효과적인 어떤 그 비용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도 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속에 흘러가는 신호들, 메인보드, 호스트 프로세스가 탑재되는 보드들이라든지 뭐 스위치에 관련된 보드들 같은 경우들은 고속 신호가 흘러가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뭐 굉장히 울트라로 재질이라든지 격층 구조에 대한 고민들을 하겠지만은 서버라는 측면에서 저속 신호도 있습니다. 그 저속 신호가 흘러가는 보드들은 굳이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도 구현할 수 있고요. 단지 그것들 연결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듈화에 대한 구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어떤 지금 대안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아까 스케일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구현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CXL이 나오면서 CXL을 좀 활용을 해서 노드와 노드들을 연장을 시키는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갈 수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CXL 3.0 정도 되게 되면 이제 메모리라든지 그런 어떤 가속 메모리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캐시 코히런시에 대한 기술들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림의 요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호스트 보드들을 따로 구성을 하고 디바이스 구조들을 따로 구성을 해서 스위치를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뭔가 이제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구조가 기존의 노드 투 노드에서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지금 굉장히 관심을 두고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스위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포드 매니지먼트 기술들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최근에는 이제 연구 주제로서 고민을 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스케일 아웃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확장하게 되면 이건 저희가 장기적으로 제안하는 서버 시스템에 대한 구조인데요. 예전에는 노드가 하나의 어떤 서버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렉 단위의 어떤 서버 시스템이 거대 모델에 대한 서버 시스템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CPU 풀이라든지 메모리 풀을 구성을 하고 네트워크 풀도 별도로 구성하고 뭐 스토리지 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전부 다 이제 네트워크 풀에 연결을 하면서 각각 디바이스와 디바이스들이 연결할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필요함에 따라 필요할 때 그 CPU 풀만 추가를 한 그런 과정 통해서 성능을 올린다든지 뭐 코프레스 툴만 추가하면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더 크게 간다 그러면 아예 렉 단위로 하나의 풀 구성이 돼서 렉이 어떻게 보면 렉을 하나씩 늘리면서 거대 모델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시스템을 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기술들도 발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조에서 기존에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할 수 있는 클러스팅 기술이 있다면 이런 구조에서 그냥 디바이스와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는 클러스팅 구조도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되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장점이 뭐냐면, 보통 이제 CPU라든지 뭐 이렇게 메모리라든지 디바이스 GPU들, XPU 같은 경우는 고속을 처리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열이 많이 나는 부분들은 그쪽 부분만 선택적으로 고효율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어떤 쪽은 좀 저효율 쪽에는 뭐 굳이 그런 어떤 고효율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시키고 이런 부분만 고효율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도 존을 나눠서 뭔가 이제 공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냉각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냉각 기술이 발전되면서 서버도 변해야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도 이제 국냉식 서버는 국내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국냉식 서버입니다. 근데 이제 국냉식 서버가 가져갈 수 있는 한계가 CPU당 한 350W 정도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이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점차 갈수록 이것이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결론은 리퀴드 쿨링이라는 순행식에 대한 방식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리퀴드 쿨링에 대한 고민들이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직접적으로 열이 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CPU라든지 디바이스 쪽에다가 열이 나는 부분을 시키기 위해서 서버와 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쓰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렉 단위로 묶어서 리퀴드 쿨링을 쿨려서 순환을 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방식들보다도 좀 더 효과적인 측면에서 침진 냉각이라고 해서 아예 서버를 물에 담그는, 물이라기보다는 용액에 담그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 용액을 물에 담그게 되면 PUE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약 한 1.02면 1.03 뭐 이론적인 거지만 거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국내에서도 침진 냉각에 대한 부분들은 관련 업체들이 몇 군데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코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 침진 냉각에 맞는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바뀌지 않겠냐 봅니다. 네, 마지막 좀 말씀을 드리면,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HPC 컴퓨팅 서버 구현을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일단 확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업이라든지 스케일 아웃할 수 있는 구조를 그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인터커넥터에 대한 기술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인터커넥터에 대한 기술들은 서버 측면에서 또 필요하기 좀 더 큰 것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칩이라든지 또는 좀 더 연구 단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구조가 바뀌면서 그러면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국내에서 참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잘 안 이루어지지만 거기에서 시스템이 구조가 바뀌면서 그게 맞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안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규모 클러스터링 서버에 대한 개발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카테고리는 지금 국내 이제 AI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좀 코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과 코어를 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가속 카드들을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연결망에 대한 구조에 토폴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속보드들을 개발하는 것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업체들하고 코어를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돼야지만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어떤 종속성이라는 부분들을 좀 탈피해서 새로운 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술 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결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HPC 같은 컴퓨팅을 과연 어디다 적용할 것인가가 가장 딜레마입니다. 일반적인 서버들은 자그마한 시장이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도 있는데 HPC는 생각보다 굉장히 독특한 시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지 못하면 기술 개발한 부분들이 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건 제가 여기 정부 관계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축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들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됐을 때에 저희의 어떤 HPC에 대한 환경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날 것 같고요. 좀 더 나은 방향 또 글로벌로도 이제 경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 발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질문이 없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